어쩌면 이 기록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살아서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는 게 이토록 소중한 일이라는 걸 나는 이제야 깨닫고 있는 중이었다. 이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건 오직 한 사람, 나밖에 남지 않았다. 우선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것 같다. 이곳은 쇼핑몰 지하층에 있는 식당의 주방이다. 주방이라면 의뢰 있을 법한 많은 물건들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무기로 쓸 만한 것이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휴대용 컴퓨터에 기록을 남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옆에는 칼과 프라이팬이 놓여있다. 언제 또다시 공격을 당할지 알 수 없었다. 글자가 한자 한자 찍히는 모니터를 보면서도 신경은 온통 바깥에 쏠려 있었다. 그곳에서 느껴지는 인기척과 그곳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시켰다. 그것들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빼앗기 위해 무슨 짓이든 저지를 것이었다. 나를 죽이는 건 그것들에게 우스운 일이었다. 글을 쓰다 보니 자연스레 그것들을 언급하게 되었다. 그것들은 한마디로 괴물이었다. 지금 당장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가 최선이었다. 기록을 해나가면서 생각을 정리하면 좀 더 나은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곳의 역사가 시작된 원년부터 얘기를 이어가 볼까 한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른 행성에 정착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당시 지구의 인구는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 그로 인해 생기는 각종 재해는 인류의 삶을 점점 극한으로 몰아갔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암울하기만 한 미래를 구하기 위해 돌파구를 찾았고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한 끝에 그 방법을 찾아냈다. 첫 번째 결실은 행성 간 우주여행이 가능해지도록 만든 것이었다. 나로서는 워프 항법이나 워프 추진 장치에 대한 이론이 손톱만큼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들 덕분에 인류는 우주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결실은 지구와 환경이 비슷한 행성을 찾아낸 것이었고 세 번째 결실은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초대형 우주선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우주선은 마치 방주를 연상케 하는 모양이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사라진 종교의 옛 신화를 떠올리곤 했다. 그런 그들은 행성 이주 계획이 인류가 행해야 할 마지막 희망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방주를 타지 못해 지구에 남아야 하는 인류의 운명에 대해 우려 섞인 비난을 보내기도 했다. 대개 그런 비난은 나와 같이 중산층 이하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몫이었다. 그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의 이면에는 진실이 감추어져 있을 거라는 주장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되었다. 아울러 행성 이주 계획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소문이 나돌았다. 그중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소문은 계획에 참가하게 될 사람들의 신분에 대한 것이었다. 분명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만 뽑을 거라는 소문이었는데 정부는 소문과 다른 계획을 발표했다. 행성 이주 계획에 참가하게 될 사람은 지구에 살고 있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자진 신청자 중에서 뽑게 될 거라는 계획이었다. 어떤 사람이든 신청이 가능하다는 모집 공고에 나는 한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신청서를 작성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긴 했지만 밝은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 이 지구의 운명처럼 나의 인생도 어두침침하기만 했다. 가족과 친구에게 얽매여 이곳에 남아있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물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지구에 남아있길 원했다. 솔직히 행성 이주 계획이란 게 안전한 것만은 아니었다.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우주선에 꼭 타고 싶었다. 지구의 운명 따윈 내 알 바가 아니었다. 어두침침한 터널에 갇힌 인생이 밝은 빛으로 나가기 위해선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한 달 동안 이뤄진 모집 공고에 신청서를 낸 건 전 인류의 절반 정도였다. 실로 엄청난 경쟁률이었다. 우주선에 탈 수 있는 민간인은 겨우 1000명에 불과했다. 그 1000명이란 숫자는 남자 500명, 여자 500명이었다. 뉴스에선 행성 이주 계획에 뽑힐 확률에 대해서 연일 기사를 내보내곤 했다. 나는 절망과 희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가 발표되는 그날만 기다렸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날이 드디어 다가왔다. 아마 지구에서 방송국이 개국한 이래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날이었을 것이다. 전 인류의 시선은 모두 결과를 발표하는 현장에 쏠려 있었다. 1000명의 당첨자가 무작위로 한 명씩 호명되었다. 나는 남자들 중에서도 196번째에 뽑혔다. 내 이름과 사진이 화면에 나오는 걸 보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197번째 당첨자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잠시 멍한 눈빛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나는 정신을 차린 뒤 짐을 싸기 위해 재빨리 움직였다. 당첨된 사람은 호명이 된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3시간 이내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아야 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행성 이주 계획 한국지부 사무실로 달려갔다.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뽑힌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모두 65명이었다. 남자가 43명, 여자가 22명이었다. 3달에 걸쳐 교육과 적응 훈련을 마친 뒤 우리는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우주선에 올라탔다.
우주서 나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참 적고 있는데 바깥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휴대용 컴퓨터를 바닥에 내려놓고 칼과 프라이팬을 양쪽 손에 하나씩 들었다. 최대한 소리를 죽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옆으로 쓰러져 있는 냉장고를 언팸을 삼아 몸을 숨긴 채 얼굴만 살짝 들어서 바깥을 살펴보았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했다. 인기척을 낸 게 그것들이라면 기록이고 뭐고 간에 당장 그만둬야 했다. 나는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면서 눈을 크게 떴다. 이 모든 상황이 불과 1시간 전에 벌어진 일이었다. 정말 그 순간에는 죽을 듯이 무서웠다. 공포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기록을 다시 하고 있는 걸 보면 인기척을 냈던 뭔가가 별것 아니었다는 것쯤은 눈치챘을 것이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때문에 나를 더욱더 긴장하게 만든 건 다름 아닌 개였다. 주인에게 사랑받으며 자랐을 것 같은 반려견이 코를 킁킁대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그것들이 아니라는 점에 한시름 놓으면서도 또 다른 상황에 주의를 기울였다. 괜히 내가 있는 걸 알게 해서 걔가 이쪽으로 오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현재 가장 부족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식이었다. 많은 음식이 탐욕의 눈이 먼 그것들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 나는 오늘도 비스킷 4조각으로 2끼를 해결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수도가 끊기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휴대용 컴퓨터로 다시 기록을 시작한 건 걔가 사라지고 난 뒤였다. 어차피 나는 걔를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었다. 아쉬울 건 하나도 없었다. 쓸데없는 잡생각은 집어치우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어디까지 얘기하다 말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에 적어놓은 걸 살펴보았다. 그러니까 우주선이 출발한 그때를 기록하려던 순간 그놈의 개가 나타난 것이었다. 빌어먹을 개새끼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짜증이 치솟았다. 담배의 생각이 간절했지만 있어도 피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냄새라도 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모니터를 보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짜증을 누그러뜨린 뒤 차분해진 마음으로 옛 기억을 떠올렸다. 반드시 기록했어야 하는데 빠뜨린 부분이 생각났다. 그것은 내가 행성이주 계획에 당첨되기 반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었다. 그 당시 세계적인 기업들은 앞다퉈 이곳으로 우주선을 보냈다. 그 우주선엔 건설 장비와 인력들이 실려 있었다. 이주 계획에서 누가 당첨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1, 2년 뒤에는 이곳에 정착민이 살게 되어 있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정부에서 제공해준다 해도 살면서 또 다른 생활 필수품도 반드시 필요해질 터였다. 기업들이 노린 건 바로 그 정착민의 주머니에서 나올 돈이었다. 이 행성에는 정착민보다 각 기업의 쇼핑몰이 먼저 도착했다. 이런 인간들의 행태를 곰곰이 되돌아보면 재앙에 가까웠던 그 일도 당연한 것인 듯 여겨졌다. 아무튼 쇼핑몰이 거의 다 완성됐을 무렵 우리 정착민은 행성에 도착했다. 미리 와 있던 공무원과 기업 관계자들에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우리는 낯선 행성에서 첫날을 보냈다. 정신이 없었지만 마음만은 즐거웠다. 우리 앞에는 암울한 미래 대신 찬란한 희망만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정부에서 제공해준 방을 그녀와 함께 쓰게 되었다. 적응훈련과 기나긴 우주여행 기간 동안 사귀게 된 여자였다. 나보다 2살 연상이지만 나이는 상관없었다. 새로운 곳에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겐 오직 설렘과 기쁨만 있을 뿐이었다. 이곳에선 취직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적성검사를 받았고 각자 적성에 맞는 직업이 주어졌다. 나에게 주어진 직업은 쇼핑몰 관리인이었다. 전체 물품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는 일이었다. 충분히 훈련을 받았고 실전에 배치가 된 뒤에도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그녀의 배웅을 받으며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지구에서 내가 꿈꾸던 삶이었다.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삶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 매번 감사하며 살았다. 아울러 행성이주 계획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던 나의 선택에 대해서도 조금의 의심을 갖지 않았다. 적어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랬다. 우리는 결혼을 한 사이는 아니었다. 이곳까지 오는 과정에서 생겨난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살자고 약속했다. 모든 걸 새로 시작하려는데 굳이 지구의 제도를 이곳에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처음엔 그런 생각마저 서로 통한다고 여겼다. 우리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 믿음은 그녀가 직장을 갖겠다고 말한 순간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정착 생활을 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다. 그녀는 적성검사 결과 연구원이라는 직책이 주어졌다. 지구에 있는 대학에서 그녀는 식물을 연구하는 학과를 졸업한 경력이 있었다. 그 경력을 바탕으로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생태계 연구소에 배치가 되었던 것이다. 적성검사 결과에 매우 기뻐했던 그녀에게 나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직업의 유무는 적성검사와 상관없이 개인의 선택이었다. 나는 그녀가 일하는 걸 반대했다. 그냥 집에 있어달라고 애원했다. 결국 그녀는 내 뜻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건 겨우 3개월짜리 유예기간에 불과했다.
내 생애 처음으로 여자와 싸움을 벌였다. 언성을 높인 말다툼에 집안에 있는 물건이 몇 개 깨지고 부서졌다. 두어 시간 정도 싸우면서 나는 지구에서 살았던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부부싸움이라면 그때도 자주 보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절대 저러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다. 그랬던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이러고 있는 게 너무나 한심했다. 화해를 하고 나서 일주일 뒤 그녀는 연구소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두려웠지만 그녀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퇴근하고 나면 나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나 괴로웠다. 괴로워서 나는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고 취하면 지구에 있을 때 한심했던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제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나와 그녀 사이가 멀어지게 된 사연을 늘어놓은 건 어디까지나 문제의 그 일을 꺼내기 위한 서론에 불과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적어봐야겠다.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일이 벌어지기 며칠 전이었다. 그날도 나는 텅 빈 방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오면 함께 먹으려고 식탁에 차려놓은 음식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식사 시간을 놓쳤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다. 1년 전에 지구에서 방영했다는 오락 프로그램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별것도 아닌 얘기에 저희들끼리 신나서 웃고 떠들었다.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아까운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가 퇴근해서 돌아온 건 그런 걸 연달아 3개째 보고 있을 때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평상시와 분위기가 달랐다. 전에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나에게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는데 그때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들어오자마자 방 안을 둘러본 그녀는 재빨리 화장실과 주방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창문 밖을 내다본 그녀가 블라인드를 쳤다. 나는 밤중에 왜 블라인드를 치는 거냐고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싸우고 싶지 않아서 나도 입을 다물었다. 그런 뒤에 그녀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꼭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투명한 원형 샘플병이었다. 그 안엔 버섯 모양의 작은 식물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냐는 질문에 그녀는 엉뚱하게도 나에게 부탁이 있다고 말했다. 가타부타 따져봐야 골치만 아플 것 같아서 무슨 부탁이냐고 물었다. 그녀의 부탁은 샘플병을 안전한 곳에 숨겨달라는 것이었다. 처음 이 부탁을 들었을 때 나는 어디에 숨기면 좋을지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런 내 모습에 그녀는 일침을 가했다. 이 좁은 공간 말고 밖으로 나가서 숨겨달라는 것이었다. 어이없어하는 나에게 그녀는 제발 부탁한다며 등을 떠밀었다. 늦은 시간이었다. 갖고 나간다 해도 숨길 수 있을 만한 장소가 떠오르지 않았다. 귀찮고 짜증났지만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 늦은 시간에 그녀와 싸움을 벌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밖에 나가 한두 시간 배회하다 돌아오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나는 겉옷만 걸친 채 맨발에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내가 나가자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다. 보통 때라면 2개만 걸었을 텐데 그때는 6개나 되는 잠금 장치를 모두 걸었다. 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밖에서도 들렸다. 투덜대며 8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다. 출입문 근처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미스터 존슨에게 웃는 낯으로 인사를 건넨 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밖으로 나갔다. 경찰차 세대가 서더니 그 안에서 무장한 경찰들이 내렸다. 그들은 내가 나왔던 건물을 향해 뛰어갔다. 그때까지도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건물에서 나온 지 5분쯤 지났을 때였다. 나는 샘플병을 어디에 숨겨야 할지 고민하느라 멀리 가지도 못했다. 겨우 한 블록 떨어진 지점에서 서성대고 있는데 뒤쪽에서 총성이 울리는가 싶더니 창문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소리가 난 곳을 향해 뒤돌아보았다. 8층에 있는 많은 방 중에 한 곳에서 누군가가 아래로 떨어졌다. 그 방의 위치가 낯익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건물 앞으로 다가갔다. 많은 구경꾼들 틈에서 나는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양한 감정이 한꺼번에 솟구치는 바람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난감했다. 멍한 상태로 구경꾼들 틈에 끼어있던 나를 현실로 끄집어낸 건 미스터 존슨이었다. 경찰에 둘러싸여 있던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가리켰다. 모여있던 구경꾼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중심에 두고 전부 다 뒤로 물러났다. 경찰들이 쫓아왔고 나는 도망쳤다. 어떻게 됐냐고? 평소 운동이라곤 거의 하지 않았던 내가 경찰을 따돌린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몇 미터 뛰어가지도 못한 채 그들에게 붙잡혔다. 이번엔 아까처럼 네 발짐승이 나타난 게 아니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흘러내린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맨발이 아닌 구두가 바닥에 닿았을 때 나는 소리였다. 휴대용 컴퓨터를 닫아 모니터에서 나오는 빛을 없애고 자리에 납작 엎드려 몸을 숨겼다.
밖을 살펴보겠다고 어설프게 고개를 들었다가 들키는 날에는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갈 것이었다. 대리석 바닥에서 올라오는 찬 기운을 느끼며 나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를 듣고 유추해본 결과 하나만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때로 들어왔다면 분명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이었다. 발소리의 주인공은 잠시 동안 왔다 갔다 하더니 식탁과 의자를 마구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지다가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이 정도 속임수엔 이제 넘어가지 않았다. 안에 들어와 물건을 부순 다음 밖으로 나갔다면 발소리가 들렸어야 했다.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건 그냥 동작을 멈췄다는 의미였다. 나는 발소리가 다시 들릴 때까지 죽은 듯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것이 육두문자를 내뱉으며 마구 신경질을 부렸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가지고 갈 물건도 마땅찮은데 사람이라도 있어야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몸 안에 있는 사람의 장기도 그것들에겐 귀중한 수집품이었다. 내가 이곳에 숨어 있다는 걸 바깥에 있는 그것이 알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빨리 나가길 숨죽여 기다렸다. 물건이 아직 남아있는지 부수고 깨뜨리는 소리가 조금 더 들린 다음에야 그것의 발소리가 밖으로 향했다. 나는 몸을 일으키지 않고 포복 자세로 냉장고 끄트머리를 향해 기어갔다. 여전히 엎드린 자세로 바깥을 향해 고개를 살짝 내밀어 보았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엔 아무도 없었다. 3번 4번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도 없긴 마찬가지였다. 휴대용 컴퓨터를 연 건 바깥 상황을 5번째 확인하고 난 뒤였다. 경찰에 붙잡혔던 일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이를 떠올리자 다시금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마음을 굳게 다잡기 위해 심호흡을 반복했다. 경찰서로 끌려가 취조실에 갇혀서 죄를 추궁받던 상황이 떠올랐다. 그들이 꺼낸 얘기에 의하면 나는 동거녀인 그녀와 함께 엄청난 음모를 꾸민 범죄자였다. 일단 우리가 꾸몄다는 음모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죄를 인정할 수가 없었다. 아울러 그녀도 어떤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거라고 항변했다. 그들은 우습지도 않다는 듯 나를 더욱더 밀어붙였다. 그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가 내 주머니에서 나왔다. 버섯 모양의 작은 식물이 들어있는 원형 샘플병이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였다. 나는 이 식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이걸 왜 숨겨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당연히 그들은 내 얘기를 믿지 않았다. 2명의 경찰 중 나쁜 경찰 역할을 맡은 흑인 아저씨와 오랫동안 증거물을 가지고 말싸움을 벌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솔직히 그 정도 용기가 생겼다기보다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 상태에 가까웠다. 흑인 아저씨가 나가고 나서 10분쯤 지난 뒤 나와 같은 동양인 아저씨가 안으로 들어왔다. 척 봐도 일본인 냄새가 나는 아저씨였다. 그는 서류를 들춰보고 나서 사건의 개요를 말해주었다. 우리가 이곳에 정착한 뒤 4달 정도 지났을 때 생태계 연구소에서 토종 식물을 하나 발견했다. 그 식물은 버섯처럼 생겼는데 섭취하면 마약과 같은 효과가 나왔다. 그걸 알게 된 연구소 직원이 그 식물을 대량으로 재배해서 몰래 내다 팔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였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식품회사와 밀거래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판매량을 높이고자 했던 회사에서 문제의 그 식물을 제품에 첨가한 것이었다. 주로 가공식품의 분말 스프에 그걸 사용했다. 문제는 식품회사가 한 달 동안 그런 짓을 벌이고 난 뒤부터 범죄율이 월등히 높아졌다는 점이었다. 대개 도난사고가 많아졌는데 심한 경우엔 물건을 훔치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의심이 가는 연구소 직원의 동향에 주목했고 나와 함께 살고 있던 그녀가 그들의 레이더망에 걸려들었던 것이었다. 얘기를 듣다 보니 경찰이 언급한 식품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그동안 사먹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내가 왜 그 회사 제품을 기피하게 되었는지 곰곰이 되짚어보았다. 그렇게 된 건 그녀의 영향이 컸다. 어쩌다 한 번씩 장을 보러 마트에 같이 가면 그녀는 다른 회사 제품을 주로 구입했다. 나는 그녀가 그러는 것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어련히 알아서 잘하는 거겠지 싶었고 그러는 사이 나도 그 회사 제품은 사먹지 않게 된 것이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변한 거라서 그 어떤 의심조차 한 적이 없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경찰이 한 말을 설령 믿는다 해도 그녀의 죽음에 대해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상대적으로 착한 경찰인 것 같은 일본인 아저씨에게 나는 그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생겼을지도 모를 부당한 처사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순간 나는 실수했음을 깨달았다. 나쁜 경찰과 착한 경찰이 번갈아 가면서 취조를 한다는 건 픽션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다. 그날 내가 겪은 경찰들은 한결같이 악질이었다. 일본인 아저씨는 그녀와 관련된 항변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다짜고짜 나에게 주먹을 날렸다. 샌드백 두드리듯 퍽퍽 치고 나서 그는 내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집에 있다가 겉옷만 입고 나왔기 때문에 바지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원형 샘플병 말고 다른 증거를 찾으려 했다가 아무런 소득이 없자 그는 이를 박박 갈며 밖으로 나갔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나는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하루가 지나는 동안 아무도 유치장에 오지 않았다. 감시를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밥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어서 나는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했다. 두려웠던 마음이 초조하게 변하더니 나중엔 짜증과 분노로 바뀌었다. 답답한 마음에 밥 좀 갖다 달라고 외쳐보았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아직 범인으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밥까지 굶기다니 정말로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나는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잡고 자리에 주저앉아 쇠창살 너머를 멍한 눈빛으로 내다보았다. 그렇게 시간을 죽이고 있는데 철컹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유치장 출입문이 열렸다. 드디어 누군가 오는구나 싶어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혹시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기도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다려보았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쇠창살로 만들어져 있는 문을 밖으로 밀어보았다. 쇠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이럴 리가 없는데 싶으면서도 나는 이미 유치장에서 나간 다음 출입문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전자식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출입문도 쉽게 열렸다. 나는 경찰을 부르면서 걸음을 옮겼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걸음을 재촉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온갖 물건이 부서지고 깨진 상태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바깥에 나와보니 그때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그것들은 서로 물건을 가지려고 싸움을 벌였다. 고성을 지르며 주먹다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싸움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각별히 조심했다. 그런 나를 그것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들은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 칼부림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자신을 보호하려고 총을 쏘아대는 사람도 있었다. 재미난 건 총성을 들은 그것들이 두려워서 흩어지기보다는 총을 빼앗기 위해 오히려 몰려들었다는 점이었다. 우르르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지만 곧바로 수적 한계에 부딪혔다. 나는 당장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뛰기 시작했다. 거리에 있는 상점은 그것들의 습격을 받아 창문과 출입문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 상점 안에서 약탈을 하다가도 인기척을 느끼곤 나를 쳐다보았다. 시선이 마주치면 그것들은 무기를 치켜들었다. 칼과 도끼의 위협을 피해 가까스로 향한 곳은 내가 일하는 쇼핑몰이었다. 거리상 그곳이 제일 가까웠는데 도착해보니 그곳에서도 약탈이 자행되고 있었다. 나는 그것들의 눈을 피해 물류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위치에 있었다. 상대적으로 안전할 거라 여기며 그곳에 갔지만 잠겨 있을 줄 알았던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여기도 털린 건가 싶어 두려움이 앞서긴 했으나 몸은 어느새 안으로 들어갔다. 배가 너무 고팠다. 나는 약탈자를 조심하며 가공식품을 쌓아놓은 곳으로 걸어갔다. 문제의 식품회사가 만들어낸 가공식품은 건드리지도 않았다.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배를 채우면서 내가 본 그것들의 모습을 돌이켜보았다. 그것들은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제력을 상실해버린 듯했다. 내가 판단해보건대 그것들은 단 한 가지의 욕망으로만 움직였다. 그건 바로 무엇인가를 갖고자 하는 소유욕이었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선 어떤 잔인한 짓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그들을 나로서는 더 이상 인간이라고 여길 수가 없었다. 내가 그들을 그것이라는 대명사로 부르기 시작한 이유였다. 가공식품으로 허겁지겁 배를 채우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 먹는 걸 중단하고 몸을 납작 엎드렸다.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으면서도 나는 바닥에 배를 붙인 채 주위를 살펴보았다. 인기척이 느껴진 곳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바닥에 무언가가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였다. 나는 소리가 난 곳을 향해 포복 자세로 기어간 다음 선반 위에 쌓아놓은 물건을 엄폐물 삼아 몸을 숨겼다. 그러고 나서 소리가 난 곳을 향해 머리를 내밀었다. 그때 나는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보고야 말았다. 언젠가는 보게 되었을 장면이지만 그래도 그때 그 장면을 본 것은 정말 운이 없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기 직전에 식사를 마친 상태였다. 음식이 소화되기도 전에 먹은 걸 전부 다 토해냈다. 그 소리에 살인을 저지른 그것이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사람의 배를 갈라 온갖 장기를 꺼내고 있던 그것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토하면서도 도망쳐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술 마신 다음날 변을 보면서 토할 때처럼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실행해야만 했다. 천만다행인 건 나를 쫓아오던 그것이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점이었다. 어쩌면 나보다 좋은 사냥감을 발견했기 때문에 발길을 돌렸는지도 몰랐다. 아무튼 나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진정시킨 다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뛰어나갔다. 물류창고와 쇼핑몰에서 나온 다음에도 뛰기를 멈추지 않았다. 수미터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나는 집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잡았다. 뭐니 해도 내가 살고 있는 곳만큼 편안하게 느껴지는 데도 없었다. 그것들에게 약탈을 당했다 해도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아니한 생각인지 나는 도착하자마자 알게 되었다. 쉼없이 뛸 수는 없었다. 휴식을 취하며 천천히 걸어도 두어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실제로는 이틀이나 걸려서 겨우 도착했다. 그 이틀 동안 죽을 고비를 수차례 경험했다. 이 글을 읽게 될 사람들이야 그게 어떤 경험인지 궁금하겠지만 나로서는 그때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냥 이미 적어놓은 여러 정황을 가지고 유추해보길 바란다.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집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가 망가진 탓에 8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 숨을 헐떡이며 올라간 다음 복도를 걸으면서 다른 곳을 둘러보았다. 집 안에 있던 물건은 물론이고 문짝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설마 우리 집은 저 정도가 아니겠지 싶었지만 거기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였다.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집 안에 들어가 보았다. 몹쓸 것들이 자잘한 물건까지도 부수거나 약탈해갔다. 분노가 느껴지기보다는 허탈해지기만 했다. 나는 뭔가 쓸모있는 게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방 안을 뒤져보았다. 정말이지 썩은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는 기적을 믿지 않았다. 행성이 주계획에 당첨된 것도 운이 따라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내가 딱 한 번 기적을 믿게 만든 일이 벌어졌다. 엎어져 있는 책상 서랍을 들쳤을 때 기적처럼 휴대용 컴퓨터가 놓여 있었던 것이었다. 처음엔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다가 얼른 손을 뻗어 만져보았다. 환각이 아니었다. 컴퓨터를 챙긴 뒤 그곳에서 빠져나와 다른 은신처를 찾아 돌아다녔다. 사흘을 돌아다닌 끝에 지금 이곳을 찾아냈다. 지금 이곳을 찾아냈다는 대목까지 썼을 때 그것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소리를 듣는 순간 타이핑을 멈추고 잽싸게 몸을 숨겼다. 그렇게 한지 벌써 하루가 지나갔다. 이번에 들어온 괴물은 끈기가 있었다. 지치지도 않는지 자리에 앉지도 않고 계속 돌아다녔다. 차라리 나를 빨리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닥에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웠다. 그러고 나서 배에 컴퓨터를 올려놓은 다음 타이핑을 시작했다. 여기까지 쓰는데 갑자기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래도 죽기는 싫었던 모양인지 타이핑을 하면서 키보드를 조심조심 눌렀다.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간단하게 결론을 내린 뒤 컴퓨터를 끄기로 마음먹었다.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 식품회사의 욕심이 불러온 참극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았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이곳엔 사람보다 쇼핑몰이 먼저 도착했다. 그것들은 쇼핑몰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 살인도 불사했다. 급기야 인간의 장기까지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기에 이르렀다. 이 모든 일이 버섯 모양의 작은 식물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아마 인간이란 족속이 그걸 먹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싶었다. 물론 이 모든 건 나의 추측일 뿐이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생존자를 나는 만나본 적이 없었다. 내가 엄폐물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이젠 정말 마지막이다. 과연 이대로 저장 버튼을 누를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그것의 입에서 침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의 눈을 보면서 나는 지금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기록을 마친다.